우편함에서 빨간 도장이 찍힌 등기 우편을 꺼내던 순간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발신인 주소를 보니 미국 변호사 사무실이었어요. 손이 떨려서 봉투를 뜯는 것조차 어려웠는데 내용을 보고 나서야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양육비 체납 누적액 27,000불. 약 3,600만 원이었어요. 15개월 동안 한 푼도 받지 못한 양육비가 쌓이고 쌓여서 이런 액수가 된 거였습니다. 저는 김수진, 42살입니다. 지금은 서울에서 혼자 두 아이를 키우며 살고 있어요. 아들 준호는 15살, 딸 예린이는 12살입니다. 15년 전만 해도 제 인생은 완전히 달랐어요. 미국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의 아름다운 주택가에서 성공한 한국인 남편과 함께 아메리칸 드림을 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는 그때의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받은 이혼 판결에 따라 전 남편 박민수는 매달 3,000불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했었어요. 한국 돈으로 약 400만 원 정도였죠. 처음에는 정말 성실하게 보내줬어요. 매달 정확한 날짜에 제 계좌로 입금이 들어왔고 저는 그 돈으로 아이들 학비를 내고 생활비를 댔습니다. 하지만 1년 전부터 상황이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며칠씩 늦어지더니 나중에는 아예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미국에 있는 변호사를 통해 연락을 시도해봤지만 돌아오는 답은 항상 같았어요. 박민수 씨를 찾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한국으로 돌아와 있다는 걸 말이에요. 심지어 제가 사는 서울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다고 하더군요. 미국에서는 양육비를 체납하면 여권을 압류당하고 출국이 금지됩니다. 하지만 이미 한국으로 도망친 상황에서는 그런 제재가 무의미하죠. 한국 법원에서 미국 판결을 승인받아 집행해야 하는데 그 과정이 얼마나 복잡하고 어려운지 이제야 알게 되었어요. 오늘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이유는 저와 같은 상황에 처한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국제 결혼을 했다가 이혼하게 된 여성들 중에는 양육비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정말 많더라고요. 지금부터 제가 겪은 일들을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혹시 비슷한 상황에 처하신 분이 계시다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28살 되던 해 저는 어학연수를 위해 미국 로스앤젤레스로 떠났습니다. 원래는 1년만 공부하고 돌아올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운명이라는 게 참 묘하더라고요. UCLA 익스텐션에서 영어를 배우던 중 같은 한국인 학생인 민수를 만났습니다. 그는 저보다 2살 많았고 USC에서 경영학 석사 과정을 밟고 있었어요. 첫인상부터 범상치 않았습니다. 키가 180cm 정도 되는 훤칠한 키에 정말 성실해 보이는 인상이었거든요. 무엇보다 미래에 대한 확실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었어요. 졸업하고 나면 미국 회계법인에 취직할 거야. CPA 자격증도 따고 언젠가는 내 회계사무소를 차릴 생각이야. 그의 꿈을 들으면서 저도 모르게 빠져들었습니다. 함께 있으면 미래가 보이는 것 같았어요. 미국에서 성공하는 한국인 부부가 되는 모습 말이에요. 교제한 지 8개월 만에 그가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산타모니카 해변에서였어요. 석양이 지는 태평양을 배경으로 한쪽 무릎을 꿇고 반지를 내밀던 그의 모습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수진아, 나와 함께 미국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지 않을래? 망설일 이유가 없었어요. 한국에서는 평범한 회사원이었던 제가 미국에서 새로운 꿈을 꿀 수 있게 해준 사람이었거든요. 결혼식은 한국과 미국에서 2번 했습니다. 먼저 한국에서 작은 가족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을 겸해서 미국으로 돌아와 현지에서도 한 번 더 했어요. 로스앤젤레스 한인타운에 있는 교회에서 올린 결혼식이었는데 그날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신혼 초기에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민수가 회계법인에 취직하면서 안정적인 수입이 생겼고 저도 한인 마케팅 회사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토렌스에 있는 아담한 아파트에서 시작해서 2년 후에는 어바인의 타운하우스로 이사를 갔죠. 어바인은 정말 살기 좋은 동네였어요. 한국 교육열에 익숙한 저희에게는 특히나 매력적인 곳이었어요. 학군이 좋기로 유명한 지역이었거든요. 나중에 아이들 낳으면 여기서 키우자. 이런 얘기를 자주 했던 기억이 나요. 결혼 3년 차에 첫 아이를 가졌습니다. 준호였어요. 임신 중에도 민수는 정말 세심하게 챙겨줬습니다. 매일 아침 비타민을 챙겨주고 주말마다 함께 산책을 나가며 태교를 했어요. 우리 아들은 정말 운이 좋은 아이야. 미국에서 태어나니까 자동으로 미국 시민권을 갖게 되잖아.
준호가 태어나던 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세드나 사이나이 병원 분만실에서 첫 울음소리를 들었을 때 민수가 눈물을 흘리며 제 손을 꼭 잡았거든요. 고생했어. 정말 고생 많이 했어. 그때 병원비가 보험 적용 후에도 3,000불 정도 나왔어요. 하지만 전혀 아깝지 않았습니다. 우리 가족의 첫 번째 구성원이 탄생한 거였으니까요. 준호 돌잔치는 한인타운의 한 레스토랑에서 성대하게 치렀습니다. 양가 부모님을 한국에서 모셔왔고 LA에 사는 친구들과 동료들을 모두 초대했어요. 그날 민수가 건배사를 하면서 한 말이 기억나요. 앞으로 더 열심히 살아서 우리 준호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가 되겠습니다. 그로부터 3년 후 둘째 예린이가 태어났습니다. 이번에는 딸이었어요. 민수는 딸바보가 되었고 저희는 정말 완벽한 가정을 이룬 것 같았습니다. 그 무렵 민수가 드디어 CPA 자격증을 땄어요. 오랫동안 준비했던 시험이었는데 합격 소식을 들었을 때 둘 다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날 밤 샴페인을 터뜨리며 축하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이제 내 사무소를 차릴 때가 됐어. 독립해서 더 큰 꿈을 이뤄보자. 민수의 야심은 점점 커져갔어요. 그리고 실제로 성과도 따라주는 것 같았습니다. 회계법인을 그만두고 개인 사무소를 차렸는데 한인 고객들이 꽤 많이 찾아왔거든요. 수입도 늘어났어요. 연봉으로 받던 8만 불에서 사업 소득으로 12만 불까지 올랐습니다. 그때 저희는 더 큰 집으로 이사를 계획하고 있었어요. 이제 우리도 단독주택을 살 때가 됐어.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마당이 있는 집 말이야. 모든 게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조금씩 변화가 시작되었어요. 처음에는 너무 작은 변화여서 눈치채지 못했지만요. 변화는 민수의 사업이 궤도에 오르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바쁘다고 생각했어요.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고 주말에도 일한다며 사무실에 나가는 일이 잦아졌거든요. 클라이언트가 늘어나니까 할 일이 너무 많아. 조금만 참아줘. 사업이 안정되면 나아질 거야. 저는 그런 그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창업 초기에는 누구나 힘든 법이니까요. 대신 집안일과 육아는 거의 제가 혼자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이상한 징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먼저 돈 문제였습니다. 분명 수입은 늘었다고 했는데 생활비는 예전보다 빠듯해졌어요. 사업용 계좌와 개인 계좌를 분리해야 해서 당분간 생활비를 조금 아껴야 할 것 같아. 그럴듯한 설명이었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에 그의 사무실에 깜짝 방문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본 광경이 충격적이었어요. 민수가 젊은 한국인 여성과 함께 점심을 먹고 있었거든요. 너무 친밀해 보이는 분위기였어요. 제가 나타나자 민수의 표정이 당황스럽게 변했고 그 여성은 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클라이언트야. 새로 맡게 된 고객 중 한 명이고 업무상 만남이었어. 그때는 그 말을 믿고 싶었어요. 의심하기보다는 믿는 게 더 편했거든요. 하지만 그 후로도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핸드폰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많아졌고 전화를 받을 때 다른 방으로 가는 일이 잦아졌어요. 저녁 식사 시간에도 문자 메시지를 확인하느라 정신이 없었죠. 아이들도 눈치를 채기 시작했어요. 6살이던 준호가 어느 날 물어봤거든요. 엄마, 아빠는 왜 우리랑 잘 안 놀아줘요? 마음이 아팠습니다.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민수는 정말 좋은 아빠였어요. 퇴근하면 제일 먼저 아이들을 찾았고 주말에는 꼭 가족 나들이를 계획했었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집에서도 노트북을 펼쳐놓고 일만 했어요. 아이들이 말을 걸어도 아빠 바쁘니까 나중에라며 대충 넘어갔고요. 결정적인 사건은 예린이 두 번째 생일날 일어났습니다. 저는 몇 주 전부터 준비해서 집에서 작은 파티를 계획했어요. 한인마트에서 미역국 재료를 사오고 예린이가 좋아하는 딸기 케이크도 주문했죠. 그런데 파티 당일 민수가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다며 나가버린 거예요. 정말 미안해. 중요한 클라이언트 미팅이 갑자기 잡혔어. 저녁에는 꼭 돌아올게. 하지만 그날 밤 12시가 넘어서야 들어왔어요. 술 냄새를 풍기면서 말이에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민수에게 화를 냈습니다. 도대체 뭐가 그렇게 바쁘다는 거야? 딸 생일도 챙기지 못할 정도로? 사업이 얼마나 힘든지 알아? 가족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 왜 이해를 못해? 그날 밤 처음으로 큰 싸움을 했어요. 결혼 후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이 시작에 불과했다는 걸 그때는 몰랐어요.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었습니다. 민수의 거짓말이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했거든요. 어느 날 그의 사무실에 전화를 했는데 직원이 사장님은 오늘 출장 가셨는데요 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민수는 분명히 사무실에 있다고 했었어요. 그날 저녁 추궁했더니 깜빡하고 말 안 했다며 둘러댔습니다. 그리고 몇 주 후 우연히 그의 신용카드 명세서를 보게 되었어요. 제가 모르는 고급 레스토랑 결제 내역들이 여러 개 있었거든요. 그것도 저녁 시간대의 말이에요. 더 충격적인 건 보석 가게에서 결제한 내역이었어요. 3,000불짜리 목걸이를 산 기록이 있었는데 저는 그런 선물을 받은 적이 없었거든요. 그때 확신했어요. 민수에게 다른 여자가 있다는 걸 말이에요. 하지만 바로 따지지는 못했습니다. 아이들 때문이었어요. 6살 준호와 3살 예린이에게는 아빠가 필요했거든요. 혹시 제가 잘못 생각한 걸 수도 있다는 희망도 있었고요. 그래서 몇 달을 더 참았어요. 민수가 마음을 돌려서 예전처럼 돌아올 거라고 믿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상황은 더 나빠졌어요. 집에 오는 시간은 더 늦어졌고 주말에도 거의 집에 있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아빠를 찾을 때마다 마음이 아팠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 순간이 왔습니다. 제가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순간이 말이에요. 결정적인 순간은 예린이가 아프던 날 밤이었습니다. 갑자기 열이 40도까지 올라가서 응급실에 가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고요. 할 수 없이 준호를 깨워서 함께 병원으로 갔어요. 6살 아이가 응급실에서 새벽까지 기다리면서 동생을 걱정하는 모습을 보니 눈물이 나더라고요. 엄마, 아빠는 언제 와요? 준호의 물음에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저도 아빠가 언제 올지 몰랐거든요. 다행히 예린이는 별일 없었지만 그날 밤의 기억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새벽 3시에 집에 돌아와서도 민수는 나타나지 않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에야 연락이 왔어요. 급한 업무로 라스베이거스에 출장을 갔다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런 거짓말을 믿을 수 없었어요. 그날 오후 민수의 사무실로 찾아갔습니다. 아이들은 옆집 한국인 이웃에게 맡기고요. 이번에는 확실히 해야겠다고 마음먹었거든요. 사무실에 도착해서 주차장을 둘러보니 민수의 차가 없었어요. 하지만 직원은 분명히 사장님이 안에 계신다고 했거든요. 이상해서 좀 더 기다렸는데 1시간 후에 민수가 모르는 여자와 함께 나타났어요. 그 여자는 제가 몇 달 전에 사무실에서 봤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둘이 손을 잡고 걸어오는 모습을 보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민수가 저를 발견하고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미 늦었죠. 모든 게 명확해진 순간이었어요. 얘기 좀 해야겠어.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어요. 그 여자는 어색해하며 먼저 가버렸고 민수와 저는 근처 커피숍으로 갔습니다. 언제부터였어? 제가 처음으로 던진 질문이었어요. 민수는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중얼중얼 대답하기 시작했어요. 1년 전부터야. 처음에는 정말 클라이언트였어. 그런데 자꾸 만나다 보니까 더 들을 필요도 없었어요. 모든 게 명확해졌거든요. 늦은 귀가, 거짓말, 아이들에 대한 무관심, 모든 게 설명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제가 물었어요. 민수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아. 그 순간 결혼 생활이 끝났다는 걸 느꼈어요. 더 이상 잡고 있을 이유도 없었고 잡고 싶지도 않았거든요. 집으로 돌아와서 아이들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특히 준호는 이제 6살이라 어느 정도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나이였거든요. 그날 밤 아이들을 재우고 나서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울었어요. 미국에서의 꿈, 행복한 가정에 대한 희망,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거든요. 하지만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이제 아이들을 지켜야 했거든요. 다음 날부터 이혼 변호사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한인 커뮤니티에서 소개받은 변호사를 만났어요. 김 변호사라는 분이었는데 이런 경우를 많이 다뤄본 경험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캘리포니아는 노에서 폴트 디보스 주라서 이혼 사유를 따지지 않아요. 하지만 양육권과 재산 분할, 양육비 문제는 별개예요.
변호사의 설명을 들으면서 앞으로 얼마나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이 기다리고 있는지 알게 되었어요. 남편분의 연소득이 얼마나 되죠? 작년 기준으로 12만 불 정도요. 그럼 아이 둘의 양육비로 월 3천 불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캘리포니아 양육비 계산법에 따르면 그 정도가 적정합니다. 월 3천 불이면 한국 돈으로 400만 원 정도였어요. 적지 않은 금액이었지만 미국에서 아이 둘을 키우기에는 빠듯한 수준이었거든요.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복잡했어요. 서로 합의하면 간단할 줄 알았는데 재산 분할부터 시작해서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 석권까지 결정해야 할 게 너무 많았어요. 민수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아이들의 양육권만큼은 포기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아이들은 내 자식이기도 해. 공동 양육권을 원해. 하지만 저는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거의 혼자 키워왔는데 이제 와서 아버지 역할을 하겠다는 게 말이 안 됐거든요. 당신이 지금까지 아이들에게 관심이나 있었어? 예린이가 아플 때도 어디 있었는지 기억해? 법정에서 양육권 다툼이 벌어졌어요. 민수 측에서는 그의 경제적 능력을 내세웠습니다. 안정적인 수입이 있고 사업도 잘 되고 있다는 이유였죠. 하지만 저에게는 더 강력한 무기가 있었어요. 지금까지의 양육 기록들이었거든요. 아이들의 병원 기록, 학교 행사 참여 내역, 모든 것이 제가 주양육자였다는 걸 증명해 주었어요. 결국 법원은 제게 주양육권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민수에게는 격주 주말 면접교 석권만 주어졌고요. 그리고 양육비는 월 3천 불로 결정되었어요. 판결이 나던 날 법정을 나서면서 느꼈던 감정이 복잡했어요. 이겼다는 안도감도 있었지만 동시에 모든 게 끝났다는 허탈감도 컸거든요. 이제 정말 혼자구나. 집으로 돌아와서 아이들에게 이혼 사실을 알려야 했어요. 준호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던 것 같았지만 예린이는 너무 어려서 상황을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엄마, 아빠는 이제 안 돌아와요? 예린이의 물음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아빠가 나쁜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거짓말을 할 수도 없었거든요. 아빠는 다른 곳에서 살게 됐어. 하지만 예린이와 오빠를 사랑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을 거야.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대답이었어요. 이혼이 확정된 후 민수는 처음 몇 달 동안은 약속을 잘 지켰어요. 양육비도 정확히 보내주었고 격주 주말에는 아이들을 데려가기도 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달라졌어요. 아이들을 데려가는 횟수가 줄어들기 시작했고 연락도 뜸해졌어요. 새로운 여자친구와의 관계에 더 신경을 쓰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도 양육비만큼은 꼬박꼬박 보내줬어요. 매달 첫째 주 월요일이면 제 계좌로 3천 불이 입금되었고 저는 그 돈으로 아이들의 생활비와 학비를 댔습니다. 미국에서 아이 둘을 키우는 게 얼마나 돈이 많이 드는지 그때 뼈저리게 느꼈어요. 준호가 다니는 초등학교 애프터스쿨 프로그램만 해도 월 600불이었고 예린이 데이케어는 월 1200불이었거든요. 아이들 의료보험료만 월 400불, 집 렌트비가 2500불, 거기에 생활비까지 합치면 한 달에 5000불은 좋게 나갔어요. 제가 마케팅 회사에서 받는 월급이 3500불 정도였으니 민수의 양육비 없이는 생활이 불가능했어요. 정말 빠듯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2년 전부터 민수의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사업이 어려워졌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코로나19 때문에 고객들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양육비가 며칠씩 늦어지더니 나중에는 금액도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3,000불이던 게 2,500불이 되고 나중에는 2,000불까지 줄어들었죠. 지금 상황이 너무 어려워. 사업이 정상화되면 다시 원래대로 보낼게. 민수는 계속 이런 식으로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한 번 배신을 당한 상황에서 그의 말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웠거든요. 변호사와 상의해서 법원에 양육비 이행 신청을 했어요. 하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그 사이에도 생활은 계속되었고 저는 신용카드로 생활비를 대충해야 했어요. 상황이 더 악화된 건 1년 전부터였어요. 양육비가 아예 들어오지 않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일시적인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한 달, 두 달, 세 달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민수의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어도 꺼져 있었고 사무실에 전화해도 사장님은 장기 출장 중이라는 대답만 돌아왔어요. 이메일을 보내도 답이 없었죠. 변호사를 통해 알아보니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민수가 사업을 정리하고 어디론가 사라진 거였어요.
사무실도 비워두고 직원들에게도 제대로 된 설명 없이 말이에요. 아마 파산을 피하려고 야반도주한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추적이 쉽지 않아요. 변호사의 설명을 듣는 순간 절망감이 밀려왔어요. 이제 정말 혼자가 된 거구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아이들이 있었거든요. 준호는 이제 중학교에 올라갔고 예린이도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었어요. 더 많은 돈이 필요한 시기였죠. 민수가 사라진 후 저희 생활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가장 큰 문제는 역시 경제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제 월급 3,500불로는 도저히 기존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없었거든요. 가장 먼저 집을 옮겨야 했어요. 어바인의 타운하우스는 너무 비쌌거든요. 월세 2,500불짜리 집에서 1,500불짜리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를 옮겨야 하는 게 가장 마음 아팠어요. 엄마, 왜 이사 가야 해요? 친구들과 헤어지기 싫어요. 준호의 말에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아빠가 양육비를 안 줘서 그렇다고 말할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거짓말을 할 수도 없었거든요. 새로운 동네는 학군이 예전만 못했어요. 특히 준호가 다니게 된 중학교는 치안도 좋지 않았죠.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아이들의 애프터스쿨 프로그램도 끊어야 했어요. 월 1,000불 가까이 나가는 비용을 감당할 수 없었거든요. 대신 제가 일찍 퇴근해서 아이들을 돌봐야 했어요. 직장에서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아이들 때문에 야근을 할 수 없었고 출장도 갈 수 없었거든요. 상사가 눈치를 주기 시작했어요. 수진 씨, 요즘 업무 집중도가 떨어지는 것 같은데. 결국 더 유연한 근무 환경의 회사로 이직해야 했어요. 하지만 월급은 3,000불로 줄어들었습니다. 500불 감액이었지만 그 500불이 저희에게는 정말 큰 돈이었어요. 생활비를 아끼기 위해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외식은 완전히 끊었고 아이들 옷도 세일할 때만 샀죠. H마트에서 장을 볼 때도 가격을 하나하나 비교하며 샀어요. 그래도 부족했습니다. 신용카드 빚이 점점 늘어갔어요. 처음에는 2,000불 정도였는데 나중에는 10,000불을 넘어서더라고요. 가장 힘들었던 건 아이들에게 안 된다는 말을 해야 할 때였어요. 친구들과 영화를 보러 가고 싶다고 하거나 새 운동화를 사달라고 할 때 지금은 돈이 없어라고 말해야 하는 게 너무 마음 아팠어요. 준호가 14살이 되던 해 아르바이트를 하겠다고 나섰어요. 엄마, 저도 이제 어느 정도 컸으니까 돈을 벌어서 도와드릴게요. 고마우면서도 미안했어요. 또래 아이들은 공부와 놀이에만 집중할 나이인데 제 아들은 벌써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그런 생활이 1년 넘게 계속되었어요. 매달 양육비 체납 통지서가 날아왔지만 민수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사설 탐정까지 고용해봤지만 소득이 없었어요. 그러던 중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인 커뮤니티를 통해서였는데 민수가 한국으로 돌아갔다는 거였어요. LA에서 회계사무소 하던 박민수 맞죠? 서울에서 새 사업 시작했다던데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여기서는 양육비를 못 주겠다며 잠적했으면서 한국에서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다는 게 말이 됐나요? 바로 변호사에게 연락했어요. 만약 그가 정말 한국에 있다면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해요. 미국 법원 판결을 한국에서 승인받아서 집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과정이 복잡하고 비용도 많이 들어요.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든다는 말에 일단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당장 변호사 비용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상황이 더 악화되었어요. 예린이가 갑자기 당뇨 진단을 받은 거예요. 10살 아이가 제1형 당뇨라니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어요. 앞으로 평생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해요. 그리고 정기적인 검진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의사의 설명을 들으면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당뇨 관리 비용이 월 800불 정도 든다고 하더라고요. 보험이 적용되어도 본인 부담금이 300불은 나간다고 했어요. 그때 정말 막막했습니다. 아이의 건강이 우선이지만 경제적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결국 큰 결심을 했어요. 한국으로 돌아가기로 한 거예요. 미국에서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판단이었어요. 한국에는 국민건강보험이 있잖아요. 예린이 치료비 부담도 훨씬 줄어들 것 같았고 무엇보다 양육비 문제를 직접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아이들에게 한국행을 알렸을 때 반응이 달랐어요. 준호는 이해한다고 했지만 예린이는 울면서 반대했어요.
나는 미국이 좋아요. 친구들이랑 헤어지기 싫어요. 마음이 아팠지만 다른 선택이 없었어요. 이대로 미국에 있으면 우리 가족이 완전히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미국에서의 마지막 날, 이민 온 지 15년 만에 짐을 싸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꿈에 부풀어 왔던 28살의 제가 41살이 되어 상처투성이로 돌아가는 거였으니까요. 공항에서 아이들과 함께 비행기에 오르면서 새로운 시작이 될 거라고 다짐했어요. 적어도 한국에서는 민수를 찾아서 양육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것도 쉽지 않다는 걸 한국에 와서야 알게 되었어요. 한국에 돌아온 첫날부터 현실은 녹록지 않았어요. 일단 거주할 곳을 구해야 했는데 미국에서 가져온 돈으로는 서울에서 전세를 얻기에 부족했어요. 결국 경기도 성남의 월세 아파트를 구했습니다.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70만 원짜리 투룸이었어요. 아이들에게는 좁다고 느껴질 수도 있었지만 일단 살 곳이 생긴 게 다행이었죠. 가장 시급한 문제는 아이들 학교였어요. 준호는 중학교 2학년, 예린이는 초등학교 5학년이었는데 미국에서 받은 교육과 한국 교육 시스템 사이의 차이가 컸어요. 특히 한국어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집에서는 한국어를 썼지만 학교 공부에 필요한 수준의 한국어는 부족했거든요. 아이들이 수업을 따라가지 못해서 많이 힘들어했어요. 엄마, 친구들이 저를 이상하게 봐요. 발음도 다르고 모르는 단어도 너무 많아요. 예린이의 하소연을 들으면서 아이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컸어요. 부모의 선택 때문에 아이들이 고생하는 모습을 보니까 말이에요. 한국 생활 적응도 쉽지 않았어요. 15년 만에 돌아온 한국은 너무 많이 달라져 있었거든요. 키오스크로 주문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배달 앱 사용하는 것까지 모든 게 낯설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민수를 찾는 일이었어요. 한국에 와서 바로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국제이혼 전문 변호사라고 하는 분이었어요. 미국 법원의 양육비 판결을 한국에서 집행하려면 먼저 한국 법원에서 그 판결을 승인받아야 해요. 그 다음에 강제 집행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설명은 복잡했어요. 승인 절차만 해도 몇 개월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민수의 재산을 파악해야 한다는 것도 문제였어요.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재산 보전 처분도 신청해야 할 것 같습니다. 모든 절차에 비용이 들어갔어요. 변호사 수임료만 2천만 원, 각종 절차 비용까지 합치면 3천만 원은 좋게 필요했어요. 하지만 체납된 양육비가 2만 7천 불이니까 한국 돈으로 약 3억 6천만 원 정도였거든요. 비용을 들여서라도 받아낼 가치가 있었어요. 문제는 민수를 찾는 일이었어요. 한인 커뮤니티에서는 서울에서 사업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위치를 모르겠더라고요. 사설 탐정을 고용해서 찾아보기로 했어요. 한 달 후 드디어 민수의 행방을 찾았습니다. 강남구에서 새로운 세무회계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홈페이지까지 만들어서 제대로 영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미국에서 10년 이상 CPA로 활동한 경험을 바탕으로 최고의 세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홈페이지에 적힌 문구를 보면서 정말 화가 났어요. 미국에서는 파산했다며 잠적했으면서 한국에서는 성공한 회계사인 척하고 있었거든요. 바로 변호사와 함께 법적 절차를 시작했어요. 먼저 미국 법원 판결의 승인 신청을 했고 동시에 민수의 재산에 대한 보전 처분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절차는 생각보다 복잡했어요. 미국 판결문을 한국어로 번역해서 공증 받아야 했고 미국 법원에서 확정 증명서도 받아와야 했어요. 모든 서류를 준비하는 데만 2달이 걸렸죠. 그 사이에도 생활은 계속되었어요. 일자리를 구해야 했거든요. 미국에서 마케팅 일을 했던 경험을 살려서 한국의 외국계 회사에 지원했어요. 다행히 영어를 잘한다는 장점 때문에 취직할 수 있었어요. 월급은 300만 원 정도였는데 미국에서 받던 것보다는 훨씬 적었지만 한국 물가를 고려하면 나쁘지 않았어요. 무엇보다 예린이 병원비 부담이 크게 줄어든 게 좋았어요. 국민건강보험 덕분에 월 치료비가 10만 원 정도로 줄어들었거든요. 미국에서 300불 내던 것과 비교하면 정말 큰 차이였어요. 하지만 법적 절차는 예상보다 훨씬 오래 걸렸어요. 미국 판결 승인 신청을 한 지 6개월이 지나서야 첫 번째 심리가 열렸어요. 법원에서 미국 판결의 유효성을 검토한다는 거였는데 또 몇 달이 더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이에 민수 측에서도 대응하기 시작했어요. 변호사를 선임해서 이의 신청을 한 거예요. 미국에서 받은 판결이 한국에서 집행될 수 없다는 주장이었어요.
피신청인의 현재 경제 상황이 양육비 지급이 어려운 상태이며 미국 법원 판결 당시와 사정이 달라졌다. 민수 측 변호사의 주장을 보면서 어이가 없었어요. 분명히 한국에서 사업하고 있으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주장하다니요. 재산 조사를 신청했더니 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민수가 사업체를 부인 명의로 등록해 놨더라고요. 그리고 부동산도 처가족 명의로 되어 있었어요. 명백히 재산 은닉을 한 거였죠. 이런 경우 사회행위 취소 소송을 별도로 제기해야 해요. 하지만 또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 것 같습니다. 변호사의 말을 듣고 정말 막막했어요. 민수가 이렇게까지 치밀하게 준비했을 줄은 몰랐거든요. 그렇게 1년이 더 지났어요. 여러 법적 절차를 거쳐서 드디어 한국 법원에서 미국 판결에 대한 승인 결정이 났습니다. 이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게 된 거였어요. 하지만 민수는 여전히 재산을 숨기고 있었어요. 강제 집행을 신청했지만 압류할 재산을 찾을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어요. 모든 게 다른 사람 명의로 되어 있었거든요. 결국 민수를 직접 만나기로 했어요. 변호사는 만류했지만 더 이상 법적 절차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민수의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15년 만에 보는 그의 모습은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머리도 많이 빠졌고 살도 꽤 쪘더라고요. 수진아, 정말 오랜만이네. 민수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저를 보고 놀란 것 같았거든요. 양육비 얘기하러 왔어.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어요. 더 이상 돌려서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미안해. 정말 사정이 어려워서. 사정이 어렵다고? 여기서 사업하고 있으면서? 민수는 할 말이 없었어요. 한참을 망설이더니 결국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미국에서 사업이 망한 건 맞아. 하지만 여기서도 쉽지 않아. 경쟁이 너무 치열하고 고객 확보가 어려워. 그래도 아이들 양육비는 줘야 하는 거 아니야? 준호랑 예린이는 내 자식이기도 해. 알아? 정말 미안해. 조금만 기다려줘. 사업이 안정되면 꼭 줄게. 같은 말의 반복이었어요. 미국에서도 똑같은 말을 했었거든요. 더 이상 믿을 수 없었어요. 법원에서 강제 집행 결정 났어. 이제 선택권이 없어. 민수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어. 정말 미안하지만. 결국 그날도 아무런 성과 없이 돌아왔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끝까지 해봐야 했거든요. 민수와의 만남 이후 더욱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을 했어요. 사회행위 취소 소송까지 제기해서 그가 처가족 명의로 빼돌린 재산들을 되찾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더 큰 문제를 발견했어요. 민수가 한국에서도 빚을 많이 지고 있었던 거예요. 사업 자금 대출, 신용카드 빚, 개인적인 차용증까지 합치면 상당한 금액이었어요. 채권자가 너무 많아서 양육비 채권의 우선순위가 높지 않을 수 있어요. 특히 담보대출이나 세금 채권이 우선하거든요. 변호사의 설명을 듣고 절망스러웠어요. 이렇게 복잡한 상황일 줄은 몰랐거든요.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매달 나가는 생활비, 아이들 학원비, 예린이 병원비까지 생각하면 양육비 없이는 버티기 어려웠거든요. 준호가 고등학교에 올라가면서 상황은 더 어려워졌어요. 교복비, 참고 수업비, 학원비까지 합치면 한 달에 100만 원은 좋게 나갔어요. 엄마, 저 알바 계속해도 돼요? 집안 사정이 어려운 거 알아요. 준호가 이렇게 말할 때마다 마음이 아팠어요. 16살 아이가 가계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게 말이에요. 예린이도 눈치를 보기 시작했어요. 친구들처럼 새 옷을 사달라고 하다가도 제 표정을 보고는 말을 다시 삼키더라고요. 괜찮아요. 이 옷 아직 입을 만해요. 12살 아이가 이런 말을 할 때 정말 미안했어요. 아이들에게 이런 고생을 시키려고 한국에 온 게 아니었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1년 반이 지나면서 조금씩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법원에서 민수의 재산에 대한 압류 명령이 내려진 거예요. 비록 처가족 명의였지만 실질적으로 그가 운영하는 사업체라는 게 인정된 거였죠. 이제 사업체 매출에서 일정 부분을 압류할 수 있어요. 매달 얼마씩이라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변호사의 말에 조금 안도했어요. 전액은 아니더라도 일부라도 받을 수 있다면 다행이었거든요. 하지만 민수는 여기서도 꼼수를 부렸어요. 사업체를 또 다른 명의로 바꿔서 등록한 거예요. 그리고 기존 사업체는 폐업 신고를 해버렸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도망다니면 언제까지 쫓아가야 하는 거예요? 변호사에게 하소연했지만 뾰족한 답이 없었어요. 법의 빈틈을 이용해서 계속 빠져나가는 민수를 막을 방법이 마땅치 않았거든요. 그러던 중 뜻밖의 도움을 받게 되었어요. 한국에서 만난 같은 처지의 엄마들 모임에서였어요. 국제이혼 후 양육비 못 받는 여성들의 모임이었는데 거기서 정말 많은 정보를 얻었어요. 언론에 제보해보세요. 요즘 이런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어서 관심을 가질 거예요. 그분의 조언에 따라 방송국에 제보했어요. 며칠 후 기자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국제이혼 후 양육비 문제에 관한 프로그램을 준비 중인데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얼굴이 나오는 게 부담스러웠거든요. 하지만 아이들을 생각하니 용기가 났어요. 방송이 나간 후 여러 곳에서 연락이 왔어요.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도 있었고 법적 도움을 주겠다는 단체도 있었어요. 무엇보다 민수에게 압박이 가해졌어요. 지인들이 방송을 봤다면서 연락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체면을 중시하는 그로서는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일주일 후 민수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만나서 얘기하자. 이번에는 진지한 톤이었어요. 방송에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았거든요. 약속 장소에서 만난 민수는 많이 지쳐 보였어요. 정말 미안해.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어. 이제라도 책임지려고 하는 거야? 응, 매달 100만 원씩 줄게. 미국에서 정한 금액은 솔직히 지금 상황에서는 무리야. 100만 원은 원래 양육비의 4분의 1 수준이었어요. 하지만 아예 못 받는 것보다는 낫죠. 일단 그렇게 하자. 하지만 밀린 양육비는 어떻게 할 거야? 조금씩이라도 갚을게. 시간이 걸리더라도 책임지겠어. 구체적인 계획은 없었지만 일단 약속은 했어요. 문서로도 정리했죠. 그렇게 민수로부터 매달 100만 원씩 받기 시작했어요. 많은 금액은 아니었지만 생활에는 꽤 도움이 되었어요. 특히 예린이 병원비나 준호 학원비를 댈 수 있어서 다행이었죠. 하지만 여전히 빠듯했어요. 제 월급 300만 원과 양육비 100만 원을 합쳐도 아이 둘을 키우기에는 부족했거든요. 특히 준호가 대학 입시를 준비하면서 사교육비가 늘어났어요. 엄마, 저 국립대 가면 등록금 싸잖아요. 열심히 공부해서 꼭 국립대 갈게요. 준호가 이런 말을 할 때마다 마음이 복잡했어요. 공부를 잘하는 아이라서 좋은 대학에 갈 가능성이 충분했는데 경제적 부담 때문에 선택권이 제한되는 게 안타까웠어요. 그래도 조금씩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아이들도 한국 생활에 적응하기 시작했고 예린이 한국어 실력도 많이 늘었거든요. 무엇보다 건강 관리가 훨씬 쉬워졌어요. 가끔 미국에 있는 친구들과 영상통화를 할 때면 복잡한 마음이 들어요. 언제 다시 돌아올 거야?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아이들에게도 물어봤어요. 미국이 그리워? 준호는 가끔이라고 하고 예린이는 친구들은 그립지만 이제 여기가 더 편해요라고 하더라고요. 어느새 한국에 온 지 3년이 되었어요. 그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죠. 법적 분쟁도 있었고 경제적 어려움도 많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안정을 찾은 것 같아요. 민수로부터 받는 양육비는 많지 않지만 꾸준히 들어오고 있고 제 직장도 안정적이에요. 무엇보다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해요. 준호는 이제 고3이 되어서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있고 예린이는 중학교에 올라가서 새로운 꿈을 키우고 있어요. 가끔 밤에 혼자 있을 때면 지난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요. 미국에서의 행복했던 신혼 시절, 이혼의 충격, 양육비 못 받는 절망감, 한국으로 돌아오는 결정. 모든 게 꿈만 같아요. 하지만 후회는 없어요. 그때그때 최선의 선택을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제가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예요. 국제이혼 후 양육비 문제는 정말 복잡해요. 특히 상대방이 다른 나라로 도망가면 해결하기가 더욱 어려워지죠. 하지만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아이들을 위해서는 끝까지 해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법적 절차를 밟을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국제이혼 전문 변호사, 그리고 같은 처지의 사람들 모임, 이런 곳에서 정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무엇보다 아이들과 소통하세요. 아이들도 상황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어요.
숨기려고 하기보다는 나이에 맞게 설명해 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혼자 감당하려고 하지 마세요. 주변의 도움을 요청하고 때로는 언론의 도움도 받아보세요. 사회적 관심이 생기면 상대방도 부담을 느끼게 되거든요.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아이들의 건강과 교육만큼은 포기하지 마세요. 한국의 경우 의료보험이나 교육지원 제도가 잘 되어 있어서 미국보다 오히려 나은 면도 있어요. 제가 지금도 완전히 문제를 해결한 건 아니에요. 밀린 양육비는 여전히 많이 남아있고 민수가 약속을 계속 지킬지도 확실하지 않아요. 하지만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준호는 자신의 꿈을 향해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 예린이는 당뇨병을 잘 관리하면서 밝게 생활하고 있어요. 가끔 준호가 말해요. 엄마, 힘들었죠? 저 대학 가면 알바해서 엄마 도와드릴게요. 이런 말을 들을 때면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느낌이에요. 아이들이 이렇게 의젓하게 자라준 것만으로도 제가 한 선택들이 옳았다고 생각해요. 예린이도 요즘 자주 말해요. 엄마, 저 나중에 커서 엄마처럼 강한 사람이 될 거예요. 이런 말을 들으면 울컥해져요. 제가 강한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아이들에게는 그렇게 보이나 봐요. 사실 저도 매일매일이 힘들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아이들 아침을 차려주고 출근해서 하루 종일 일하고 저녁에 돌아와서 또 살림을 하다 보면 하루가 금세 지나가요. 주말에는 밀린 집안일을 하고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해요. 경제적 여유는 없지만 함께 집에서 영화를 보거나 근처 공원에 산책을 가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요. 민수와는 이제 감정적인 문제는 정리된 것 같아요. 미워하거나 원망하지 않아요. 그냥 아이들의 아버지로서 책임만 다해줬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아이들도 아빠에 대해서는 복잡한 마음인 것 같아요. 가끔 연락을 하기도 하지만 예전처럼 가깝지는 않아요. 그래도 완전히 관계를 끊지는 않았으면 해요. 아이들에게는 아버지니까요. 요즘은 새로운 꿈이 생겼어요. 아이들이 다 자라면 국제이혼 여성들을 돕는 일을 하고 싶어요. 제가 겪었던 어려움들을 다른 분들은 조금이라도 덜 겪었으면 하거든요. 법적 정보를 제공하거나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단체를 만들어 보고 싶어요. 혼자서는 어렵겠지만 같은 경험을 한 분들과 함께라면 가능할 것 같아요. 지금 이 순간도 어디선가는 저와 같은 상황에 처한 분이 계실 거예요. 국제 결혼이 늘어나면서 이런 문제도 함께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것, 해결 방법이 있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포기하지 말라는 것을요. 아이들은 부모가 생각하는 것보다 강해요. 어려운 상황도 잘 이해하고 오히려 더 단단하게 자라나더라고요. 물론 미안한 마음은 있지만 그것 때문에 자꾸 움츠러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저희 가족의 이야기는 아직 진행 중이에요. 준호가 대학에 가고 예린이가 자신의 꿈을 찾아가고 저도 새로운 인생의 장을 열어가고 있어요. 완벽하지 않은 우리 가족이지만 서로 사랑하고 지지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혹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민수가 있다면 이제라도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다해줬으면 해요. 우리가 바라는 건 많지 않아요. 아이들이 당당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약속한 것만이라도 지켜줬으면 해요. 그리고 지금 힘든 상황에 계신 모든 분들께도 힘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하루하루가 힘들겠지만 내일은 분명 더 나은 날이 될 거예요. 아이들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요. 저희가 그랬듯이요.